사람 사이에서 길을 잃기 위하여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네가 만든 가면이 결국 너를 질식시킬 것이다. 칼 융.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배운다. 우리는 누구와도 연결돼 있고 그 연결은 삶의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말에 너무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는 습관을 갖게 된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점점 말라간다. 회사에서 늘 네, 알겠습니다만 외치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모든 회의에서 동의했고 상사의 말에 단 한 번도 이견을 낸 적이 없었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 깨끗했고 사람들은 그를 무난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 그는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는 데에만 인생을 써버린 것이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닌 나다. 진짜 나를 잃고 나면 그 어떤 관계도 결국 헛것이 된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데 지쳤다. 실비아 플라스. 이 말은 그저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다. 관계에서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아주 조금씩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다. 친구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애인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족이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한다.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늘 모두의 조언자였고 누구에게나 따뜻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누구에게도 나 힘들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고 나니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리게 되었다. 내가 누구였지? 관계는 흘러가는 강물 같다. 적당히 건너야 한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발이 빠진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마라. 당신이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 에픽테토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한다. 날 더 사랑해줬으면, 날 더 배려했으면. 하지만 그런 기대는 대부분 좌절로 끝난다. 대신 내가 나 자신으로 더 단단해지면 내 에너지 자체가 달라진다. 그 에너지가 결국 관계를 바꾼다.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나의 경계를 세워야 한다.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인간관계의 첫걸음이다. 한 청년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늘 상처받고 있었다. 말은 늘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반복되는 무시는 고쳐지지 않았다. 청년은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했고 끝내는 자신이 더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연인의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 그는 비로소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시작했다. 나는 내 존재만으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버지니아 울프. 진짜 관계는 어떤 연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가면을 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틀어져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는 억지로 맞춰진 균형이 아니라 서로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만나는 선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솔직하면 사람들 다 떠나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닌 인연일 뿐이다. 내 진심이 무서워 떠나는 사람은 원래도 곁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변해야 하는 건 더 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당신다워지기 위해서다. 침묵은 말보다 강하다. 라우츠. 진짜 자기 확신은 소리 내외치지 않는다. 단단하게 침묵하고 조용히 멀어지고 고요하게 경계를 세운다.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우는 것. 그것이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지나치게 설명하지 말 것.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끝없이 해명할 필요는 없다. 설명해야 하는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져 있다. 말 없이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를 지키는 첫걸음일 수 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다치지만 결국 스스로를 통해 회복된다. 에리 프롬.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지친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 남이 채워주는 위로는 일시적일 뿐이다. 진짜 회복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 시작된다. 당신은 혼자일 때 더 단단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단단함 위에 다시 새로운 관계가 자란다. 이번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당신은 당신의 고요한 강물처럼 조용히 흐르며 살아가도 괜찮다. 거리두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법이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 타인의 감정까지 떠안지 마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공감이 많다는 건 분명 귀한 능력이다. 하지만 너무 많이 공감하려다 보면
우리는 남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된다. 상대가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지고, 상대가 화나 있으면 나도 긴장하고, 상대가 무례하면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그건 공감이 아니라 감정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다. 한 간호사가 있었다.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과 가족들의 불안, 분노, 눈물을 받아내며 하루를 보냈다. 처음엔 내가 도움이 되는구나 싶은 뿌듯함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간호사는 자기도 모르게 환자의 말투로 가족에게 말하고 있었다. 사소한 짜증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을 남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감정은 전염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흘러들어온 감정을 걸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것에 잠식당한다. 당신은 누구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 그건 상대의 몫이다. 알랭드, 보통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도와주고 싶다. 그건 인간다운 마음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내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압박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버리기 시작한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함께 있어주는 것이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엄마가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했다. 대학 선택, 직장, 심지어 연애까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했다. 아들은 매번 지쳐 있었고 엄마도 점점 더 불안해졌다. 결국 둘은 서로에게 너 때문에라는 말을 하게 됐다. 서로의 감정을 통제하려다 서로를 질식시킨 것이다. 감정을 나누되 책임지지 마라. 그게 진짜 건강한 거리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공자, 사람들은 종종 오해한다. 가까운 사이라면 다 털어놓고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오히려 관계를 망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는 더 명확해야 한다. 가족, 연인, 오래된 친구. 바로 그들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고 남편은 아내의 모든 말을 고쳐 말했다. 그들은 함께 있었지만 서로에게 숨을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나중에 아내는 이런 말을 남겼다. 당신 옆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어. 진짜 가까움은 숨을 틔워주는 거다. 적당한 거리란 상대방의 공간을 인정하는 태도다. 그 안엔 존중이 있고 자유가 있다. 자신을 위해서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헨리 데이비드소로 우리는 미안함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받아들인다.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혼자만 튀는 것 같아. 결국은 고개를 끄덕이고 만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사는 동안 우리의 하루는 점점 남의 기대와 부탁으로 채워진다. 한 여성이 있었다. 교회, 모임, 동창회, 가족 행사. 그녀는 늘 부탁을 잘 거절 못하는 사람으로 통했다. 처음엔 그 사람은 참 착해라는 말이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누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이런 결심을 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안 가기로. 거절은 잘라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다. 때로는 싫다는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 돌봄이 된다. 거리를 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틱나탄,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걸 두려워한다. 마치 멀어지면 관계가 끊어질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잠시 거리를 둬도 다시 만날 수 있는 힘이 있다. 오히려 거리를 두지 않으면 결국 서로에 대한 피로가 쌓이고 그 피로가 결국 이별로 이어진다. 한 부부가 매주 하루를 각자의 시간으로 썼다. 아내는 서점에서 혼자 책을 읽었고 남편은 낚시터에서 조용히 물을 바라보았다. 그 하루 덕분에 그들은 서로를 재충전한 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거리는 사랑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만든다. 함께 있기 위해선 함께 있지 않는 연습도 필요하다. 끝낼 수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손에 쥐고 있는 돌을 내려놔야 앞으로 걸을 수 있다. 젠 명언. 우리는 붙잡는 데 익숙하다. 익숙한 이름, 오래된 연락처, 한때는 웃었던 기억. 그래서 놓는다는 건 늘 두렵고 죄책감마저 든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오래전 친구가 있었다. 함께한 시간이 길었고 웃음도 많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친구는 나를 무시했고 비교했고 이용했다. 그래도 예전엔 좋았잖아 라는 기억에 나는 계속 그를 참았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추억을 사랑하고 있었을 뿐 지금의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 붙잡고 있는 건 사람일까
아니면 시간일까? 독은 늘 조금씩 퍼진다. 참는다고 해도 사라지진 않는다. 프리드리히 니츠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처음엔 그저 기분 나빴던 일이 나중엔 자존감을 파괴한다. 비난, 무시, 무리한 농담, 그런 것들을 처음엔 에이, 원래 저런 사람이야 하고 넘긴다. 하지만 그걸 참을수록 결국 내 마음은 조금씩 녹슬고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한 여자가 있었다. 가족 모임에서 늘 그녀는 동생들의 무례한 말에 웃으며 넘겼다. 누나 돈 많잖아. 누나는 원래 혼자 잘하잖아. 겉으론 장난 같았지만 그 말들은 해마다 가시가 되어 쌓였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 이런 자리엔 더 이상 오지 않을게.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점 그녀는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관계를 끊는 건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다. 그 어떤 관계도 내 평화를 뺏을 자격은 없다. 마야 안젤루, 관계란 결국 에너지의 흐름이다. 좋은 관계는 에너지를 나누지만 해로운 관계는 내 안의 빛을 꺼트린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 않아도 나답지 않게 만드는 말, 내가 늘 긴장하게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나를 침식시키는 관계다. 한 청년이 직장 상사와의 관계로 괴로워했다. 매일 작은 실수에도 공개적으로 지적받고 기회는 늘 특정한 사람에게만 돌아갔다. 그 청년은 늘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퇴사를 결심했고 몇 달 뒤 더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게 됐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를 지옥에서 꺼내준 건 용기 하나였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진짜 자유는 놓아줄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 탈무드.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그 믿음이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순간 책임은 무책임으로 바뀐다. 진짜 책임은 나 자신에게 지는 것이다. 내 마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떠나는 선택은 회피가 아니라 성숙이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다. 형과의 관계는 늘 불편했다. 사업 실패 이후 형은 그를 원망했고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 그는 형제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더는 안 괜찮아. 그 말 이후 그는 죄책감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그 둘이 동시에 오는 게 어쩌면 진짜 결단일지도 모른다. 놓아야 할 인연은 있다. 그리고 놓은 자리엔 새로운 생명이 자란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놓자.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한동안 마음이 허전하다. 마치 겨울이 온 것처럼. 하지만 그 허전함은 공허가 아니라 공간이다. 새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나를 채울 수 있는 여백이다. 우리는 종종 이 여백이 불안해서 아무 관계로나 다시 채우려 든다. 하지만 그건 또다시 나를 잃는 길이다. 조용한 시간, 혼자 걷는 길, 내 숨소리가 들리는 밤. 그 고요함을 견디면 삶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제서야 진짜 사람을 알아보게 된다. 그 사람은 나를 바꾸지 않으려 하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냥 내가 나일 수 있도록 옆에 있어준다. 그게 진짜 인연이다. 떠난 자리에 남는 게 아니라 함께 걸으며 자라는 사람.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게 평생 계속될 관계의 시작이다. 부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건 남을 용서하는 일이 아니다. 가장 어려운 용서는 나 자신을 향한 것이다. 지나온 말 한마디,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 너무 오래 붙잡았던 후회들. 우리는 그걸 오래 들고 산다. 때로는 밤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며 이불을 걷어차고, 때로는 나는 왜 늘 이런 식일까라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하지만 부처는 말한다.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진짜 널 사랑할 수 없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연민이다. 한 남자가 있었다. 젊은 시절 가족을 떠나 도시로 향했고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는 나름의 성공을 이뤘지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가슴 한켠이 조여왔다. 나는 도망친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도 못 지켰잖아. 그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아무리 따뜻한 삶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의 오래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나는 네가 너 자신을 살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단다. 그날 이후
그는 울며 자신을 용서했다. 어머니가 해준 말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인간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다. 소크라테스, 우리는 너무 자주 이래야 한다는 기준에 짓눌려 있다.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사람. 그 기준은 대부분 사회가 만든 것이지만 그 잣대를 가장 날카롭게 나 자신에게 들이대는 사람은 결국 나다. 하루에 3가지를 놓쳤다고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다. 어떤 말 실수 하나가 관계 전체를 망쳤다고 자책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엔 잘 살아낸 하루보다 버텨낸 하루가 더 많다. 살면서 끝까지 잘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럼에도 계속 걸어온 것, 그게 중요하다. 한 엄마가 있었다. 아이를 키우며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늘 화를 내고 좋은 엄마가 아니야. 그녀는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상담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그동안의 죄책감을 처음으로 내려놓았다. 잘하려고 애쓴 모든 시간은 이미 사랑이었다. 비난을 멈추면 마음은 조용해진다. 달라이라마, 내면의 소음을 만드는 건 대부분 나 자신이다. 왜 그랬을까? 왜 못했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자기 비난은 습관처럼 시작되고 결국 자기 혐오로 발전한다. 하지만 멈춰야 한다. 자신을 계속 괴롭힌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내가 그것과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해야 한다. 한 청년이 자살을 시도하고 가까스로 살아났다. 병원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냥 나를 그만 미워하고 싶었어요. 그는 지금도 완벽하진 않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마디를 한다. 그래도 오늘 살아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그를 버티게 한다. 용서는 드라마틱한 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 틱나탄, 후회는 과거에 머물게 하고 불안은 미래를 당겨온다. 하지만 살아있는 건 지금뿐이다. 오늘 아침 눈을 떴고 손이 움직이고 숨을 쉬는 이 순간, 그거면 충분하다.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는 이미 괜찮다. 나무는 가지가 부러져도 다시 잎을 피운다. 돌은 깎여도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킨다. 당신의 삶도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설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란 이유만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요한 축복이다. 파울로 코엘료. 사람들은 흔히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한다. 외롭다는 말은 그 자체로 결핍처럼 들리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온전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혼자가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하는 상태다. 조용해지면 불안해지고 아무도 없으면 내가 없어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자꾸만 시끄러운 곳으로, 관계의 군중 속으로 숨는다. 하지만 파울로 코엘료는 말한다.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 혼자라는 건 공허가 아니라 돌아갈 자기만의 방을 갖는 일이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은퇴 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도 모두 출가했다. 처음엔 정막이 견디기 힘들었다. TV는 늘 켜져 있었고 라디오는 잠들 때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다 어느 날 전기가 나갔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밤, 그는 처음으로 바깥 소음이 아닌 자기 안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아, 내가 나와 처음으로 단둘이 있는 거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일정 시간 전자기기를 껐고 차를 우려 마셨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외로움은 타인을 원하지만 고독은 자신을 이해한다. 라일라 델리아. 사람과의 관계는 아름답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남들이 다 잘 지내는 것 같을 때 혼자 밥 먹고 혼자 걷고 혼자 눈 감는 일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가장 자기다운 시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이 있었다. 처음엔 그 시간이 늘 허전하고 SNS 속 사람들의 웃음이 부러웠다. 그러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 저녁 7시에만 핸드폰을 끄기 시작했다. 텅 빈 식탁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음식의 맛을 천천히 느꼈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을 내면에서 듣게 됐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조용했던 거였어요.
진짜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없을 때 시작된다. 모든 진실은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 허먼 멜빌. 삶의 중요한 통찰은 늘 고요 속에서 피어난다. 사람들 틈에 있을 땐 보이지 않던 감정, 들리지 않던 진심. 그건 조용한 순간,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한 작가가 있었다. 도시의 복잡한 삶 속에서 한 줄도 글을 쓰지 못했다. 그는 문득 배낭 하나 메고 산사로 향했다. 하루 이틀은 괴로웠다. 심심했고 자꾸만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왜 글을 쓰려고 했는지를 떠올렸다. 그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진심을 나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걸. 그 고요한 나날 끝에 그는 인생의 첫 책을 완성했다. 고독은 때로 모든 삶의 무늬가 다시 드러나는 거울이 된다. 스스로를 친구 삼지 못한다면 누구와도 진짜 가까워질 수 없다. 세네카. 혼자 있는 시간은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나와 친해지는 연습이다. 나의 실수와 나의 부끄러움, 나의 진심과 나의 생각을 그대로 마주하는 시간. 그게 익숙해지면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다. 젊은 상담사가 있었다. 늘 타인을 도와주는 일에 익숙했다. 하지만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무도 의지하지 못했다. 그때 그는 오히려 혼자 걸었다. 혼자 먹었고 혼자 울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다. 내가 나를 안아줄 수 있을 때 세상은 덜 무서워졌다. 진짜 회복은 언제나 혼자 있는 시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고독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